TBS 뉴스 파노라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지수입니다. BBS 뉴스 파노라마 10월 4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단기 4354년 개천절 대체 공휴일입니다. 이 개천절은 우리 민족 최초 국가인 고조선 건국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국경일인데요. 그런데 이제 고조선 건국 설화인 이 단군 신화를 보면요. 잠시 인간이 된 신환웅이 이 37일간 쑥과 마늘로 버텨 여자가 된 곰과 결혼해서 이 단군 왕검을 낳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개천절이라서 굳이 이제 단군 신화를 들었지만 사실 우리 역사에서 이 동물과 사람은 늘 결합체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이익을 주면서 살아왔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물질 문명이 급속도로 발달하면서 이 세상은 오직 인간 중심으로 변했고요. 그로 인해서 각종 기후 위기와 생명 질서 파괴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뉴스 파노라마 오늘은 개천절 대체 공휴일 특집으로 기후 위기 시대의 생명 윤리를 주제로 관련 전문가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뉴스 파노라마 오늘은 개천절 대체 공휴일을 맞아 특집으로 기후 위기 시대의 생명 윤리에 대해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도 깊게 들어가 보면요. 지나친 인간 중심의 이기적 생각이 빚어낸 현상이기도 한데요. 이 오늘 모시고 이야기 나눌 분은 최근 출간된 우리는 동물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의 저자이시고요. 카메라와 펜을 든 수의사라는 타이틀로 이 한 유명 검색 포털에서 오늘의 인물로도 선정된 분이기도 합니다. 박종무 생명윤리학 박사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박종무입니다. 이 박사님께서는 수의사시기도 하지만 이 생명윤리와 관련된 활동을 좀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먼저 청취자분들 위해서 간단히 그간의 활동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죠. 오늘날 우리 사회는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다양한 생명을 가혹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로 동물들이 있고요. 사람들은 약육강식을 이야기하며 동물을 가혹하게 대하는데 그것을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약육강식으로.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모든 생명은 서로 돕는다. 그리고 살아있는 것들은 눈빛이 아름답다. 또 최근에는 우리는 동물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랑 문 밖의 동물들과 같은 동물과 관련된 책들을 펴냈습니다. 그리고 국경 없는 수의사회라고 수의의료 봉사단체가 있거든요. 그 단체와 봉사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국경 없는 수의사회에서도 활동하고 계시고요. 네네. 이 올해 여름에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는 동물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라는 책을 내셨더라고요. 네네. 그 전에도 이제 베스트셀러 책도 내셨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이 두 딸의 아빠로서 이 고등학생인 이 따님에게 답해주는 형식으로 이제 책을 쓰셨던데 어떻게 책을 내시게 되셨습니까? 제가 가축 전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실시되는 가축 살처분의 문제를 다룬 논문으로 생명윤리학 박사학위를 취득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논문이 단지 학술적인 내용만 담고 있는 게 아니라 동물 더 나아가 생명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고민했으면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단지 그냥 논문으로 딱 끝내기는 너무 아까워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눌 수 있게 어떤 무거운 내용이나 그런 것들 좀 많이 덜어내고 그렇게 해서 딸 아이와 대화하는 형식으로 책을 펴내게 되었습니다. 네, 역작으로 쓰신 이 박사 논문을 알기 쉽게 쓰신 거군요. 이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이제 4분의 1이 이제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갑자기 반려동물에 대한 인구가 높아진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먼저 모든 생명은 혼자 살아가는 생명이 아니라 상호 의존적으로 함께 살아가는 생명이거든요. 그런데 갈수록 사회가 개인주의화되면서 사람들이 외로움을 너무 많이 느끼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함께 할 수 있는 생명을 삶의 환경으로 들어온 그게 이제 반려동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집에 있는 혼자 있는 시간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서 최근에 들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박사님도 반려동물을 키우시나요? 집에 고양이도 있고 이제 강아지도 있는데 걔는 최근에 한 이제 16살 되면서 한 달 전에 죽었고요. 아, 네. 또 이제 둘째 아이가
자기만의 동물이 필요하다고 네. 다른 동물들이 있는데 꼭 그게 필요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필요하다고 그래서 기니피그를 하고 예, 그렇게 같이 살고 있습니다. 기니피그라는 예, 반려동물도 있군요. 예. 이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만큼이나 이 버려지는 동물도 많은데요. 네네. 동물단체에서도 활동하셔서 뭐 아실 것 같은데 예. 유기동물의 실태와 현황 어떻습니까? 예. 지금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버려지는 동물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거의 해마다 한 13만 마리 가까이 버려지고 있는데 예. 이 동물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버려지는 게 그 유기동물 보호소에 동물을 데리고 있을 수 있는 그 규모는 한정돼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들어오는 동물 중에 거의 한 50% 정도가 10일 정도 만에 죽음을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름은 유기동물 보호소인데 유기동물을 보호해 주지 못하고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동물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예. 최근에는 이 동물을 인간의 도구가 아닌 예. 생명 그 자체로 존중해야 한다. 이게 이제 동물권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데 네네.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현재 이제 다양한 영역의 동물들이 사람들의 그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거든요. 뭐 반려동물도 있지만 길고양이도 있고 네. 그리고 가축도 있고 또 실험동물도 있고 하여튼 다양한 영역의 동물들이 있는데 그 동물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학대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나 침해할 수 없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 있는 것처럼 동물들에게도 가장 기본적인 그 권리가 있다는 주장이 동물권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박사님은 이 동물을 대하는 태도, 이 동물권을 또 넘어서서 뭐 주장이 필요하다. 뭐 예.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넘어서는 주장. 예. 어떤 건가요, 이건? 이게 좀 낯선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겠는데 동물권은 인간에게는 침해받지 않을 인권이 있는 것처럼 동물에게도 그런 권리가 있다는 주장이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인권을 중요시 하는 사회에 살다 보니까 인권의 토대가 되고 있는 권리론을 너무나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 권리론은 그 자체에 한계가 있거든요. 그 부분이 뭐냐면 권리론은 이제 개체를 중시하는 서양 환경에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태인들이 학살당했잖아요. 예. 그런 문제와 같이 각 개인이 권력자로부터 핍박을 당하는데 사람들 갖다가 보호하기 위한 어떤 논리, 이론 그런 것들이 필요하면서 이제 인권이 강조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러한 생각 자체는 한 개체는 독립된 존재로 보고 그 누구로부터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는 이 주장이거든요. 예. 그런데 자연의 생명 중에 독립된 존재는 아무도 없잖아요. 모든 생명들은 다 연계되어 있고 이게 지금 이 방송이 그 불교 방송이기 때문에 불교적 가르침에서 이해하면 훨씬 더 쉬울 것 같아요. 네. 이런 얘기가 불교에서 이제 연기로는 예. 예, 모든 생명은 상호 의존적 존재로서 얘기하잖아요. 예. 또 나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존재하지 않고 어떤 흐름 속에 존재하는 거고 그런데 이제 내가 있지도 않은데 나에게 권리가 있다는 이런 주장들 이게 어떤 한계가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가령 이제 동물권론을 주장하는 철학자가 있는데 그 이제 철학자 같은 경우는 동물에게 권리를 주장하지만 하등동물, 고등동물 몇 종에만 존재하고 예. 하등동물이나 식물에게는 뭐 권리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굳이 보호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고 이제 주장하는데 이런 게 이제 생명을 구분하는 태도에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생명을 대하는 바람직한 태도는 그 생명의 권리 때문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할 소중한 생명이기 때문에 불교의 어떤 자비론 그리고 보살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다른 생명을 존중하고 또 자비로운 마음으로 보살피는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말씀의 이제 연장선상에서요. 예. 얼마 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예. 개식용 금지를 검토하라 뭐 이런 언급을 하셨습니다. 예. 동물 단체와 육견 단체들 간의 논쟁이 있었는데 예.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개 식용에 대해서는 이제 동물보호단체에서는 빨리 이제 그만 너무나 그 환경을 들여다보면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예. 먹는 것도 거의 음식 쓰레기로 연명하고 살아있는 것도 이제 뜬장이라고 해서 밑에 이렇게 철망으로 된 그런 데서 사육되고 또 죽임을 당하는 그 과정 자체가 너무 고통스럽고 그래서 하루빨리
식용을 금지시켜야 된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고 그에 비해서 이제 육교원협회나 그런 데서는 어쨌든 그 생업이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항하고 있는데 과거에 많은 민족들이 개고기를 먹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그 당시에 먹을 게 없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먹을 게 굉장히 풍부하잖아요. 네. 예. 그러면서 제일 먼저 끄는 게 개고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개고기를 먹는 나라가 우리나라, 베트남, 중국 정도 남아있는데 최근에 코로나 사태 벌어지고 그러면서 중국에서도 이제 개고기 식용을 금지하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들 그리고 또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키우게 되면서 개의 고통을 굉장히 깊이 이제 공감하게 되고 그러면서 개 식용을 반대하는 사람도 좀 많이 늘어났고 그래서 이제 우리도 개 식용을 금지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이제 우리가 이제 식용으로 하고 있는 가축 사육에도 문제가 많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요. 네네. 그 문제의 대표적인 게 공장식 축산입니다. 예, 예. 공장식 축산 왜 생겨났고요?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까? 이 공장식 축산이 생겨난 과정이 단순하지 않아요. 굉장히 복잡하고 현대사의 정치 경제적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어떤 결과거든요. 그걸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먼저 이제 자본주의라는 경제 체제가 있어요. 예. 이 체제는 사람들이 어떤 필요해서 어떤 물건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자본의 이윤 추구를 위해서 끊임없이 물건을 생산해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자본주의 시스템에 불을 지핀 게 뭐냐면 비료거든요. 예. 비료를 개발하고 그 비료를 사용해서 이제 작물을 재배하면서 옥수수가 급격히 증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이렇게 많이 늘어난 옥수수를 어딘가에는 처분을 해야 되고 처리를 해야 되니까 소라는 동물은 이제 반추동물로 이제 풀을 뜯어서 천천히 소화시키는 그런 동물이거든요. 원래 풀을 먹는 동물이에요. 네. 근데 이 소한테 옥수수와 대두로 만든 사료를 먹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료만 먹게 되니까 초원에 키울 필요가 없고 그래서 좁은 이제 사육장에 가둬서 사료로 사육하게 되고 예.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계속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생산비를 줄이기 위해서 보통 이제 좋은 말로 얘기하면 생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좁은 곳에 더 많은 가축을 사육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공장식 축산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환경 속에서 현재 가축들은 그저 돈벌이의 수단으로 취급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공장식 축산의 역사가 그런 거군요. 예, 예. 이 공장식 축산에 뭐 폐해가 많은데 예. 대표적인 해외 뭐 사례들이 있으면 좀 한번 짚어주시죠. 이 공장식 축산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공장식 축산이 일으키는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공장식 축산 너무 규모가 커요. 네. 그래서 전 세계로 지금 자그마치 소가 13억 마리, 그리고 돼지 10억 마리, 그리고 닭 같은 경우는 200억 마리 정도 사육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가축들이 전 세계적으로 생산되는 옥수수 90%, 대두 93%를 소비하는 등 굉장히 많은 곡물을 이제 소비하고 있는데 이 곡물들이 비료, 농약 그런 것을 이용한 관행농으로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약을 이용한 관행농이라는 것이 사용하다 보면 그 토지를 갖다가 황폐화시키고 사막화시키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한 해에 1,500만 에이커가 사막화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농지가 줄어들다 보니까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아마존 같은 곳에서 이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축산업자들이 아마존에 불을 지르죠. 그래서 매년 거의 10만 건에 가까운 아마존 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연계돼서 오늘 가장 이제 인류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는 게 기후 위기거든요. 예. 그래서 기후 위기와 관련돼서 뭐 아마존 산불 그런 것도 영향을 끼치지만 축산 영역에서 기후 위기의 어떤 원인이라고 하는 온실가스를 최소한 18% 이상 발생시키고 있고요. 예. 그런 식으로 세계적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축산이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가서요. 요즘 방역 당국으로부터 구제역이나 아프리카 돼지열병 재난 문자 많이 들어오는데요. 네네. 이런 병들 이제 참고를 하면 방역 당국 뭐 짧은 기간에 많은 가축 죽이려고 예방적 살처분 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활동, 이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문제점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살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코로나 그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누구도 감염된 사람을 살처분을 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그렇죠.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예. 그런데 가축들에 대해서는 감염된 가축뿐만 아니라 전혀 상관이 없는 단지 2km 내에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건강한 가축들까지 살처분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역 당국의 어떤 가축 살처분 이런 행위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가축전염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가축 전염병을 유발하는 원인 중에 중요한 부분은 가축들의 면역을 저하시키는 어떤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말할 것도 없이 좀 전에 말씀드린 공장식 축산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언급 없이 그냥 가축만을 문제에 삼고 그렇게 해서 지금 가축 살처분은 죄 없는 가축을 살처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정말 뭐 사람이 코로나19 걸렸다고 해서 살처분하는 거 아닌데요. 예. 네, 말도 안 되죠. 예. 동물이 전염병에 걸렸다고 이렇게 대량 살처분하는 것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이 구제역만큼이나 이제 널리 알려진 가축 질병인데 조류 인플루엔자인데요. 네네. 그런데 이제 늘 조류 독감의 원인을 야생 조류와 철새에서 찾지 않습니까? 네네.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전염병과 바이러스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염병이 바이러스 때문에 발생하고 또 바이러스는 전염병을 일으키는 괴물과 같은 존재를 생각을 해요. 네. 하지만 바이러스는 괴물과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 바이러스는 생명이 있는 곳에는 어디에나 있고 그 바이러스가 감염되었던 유기체를 죽여버리는 경우 결국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그 유기체가 자기 집이거든요. 네. 삶의 집을 부수면 바이러스 또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바이러스와 유기체가 오랫동안 이제 관계를 흔히 감염이라고 하는데 예. 그런 감염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 서로 상호 적응해서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그런 상태로 같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유기체들, 동물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다양한 바이러스에 감염돼 있지만 자연 숙주로서 특별한 문제 없이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철새들에게도 당연히 이제 조류 인플루엔자들이 우리가 감기 걸리듯이 그렇게 흔히 걸리거든요. 예. 걸려도 그게 오랫동안 지속됐기 때문에 큰 어떤 증상 없이 다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 철새가 머무는 철새 도래지나 그런 것 인근에 그 공장식 양계장이 들어오게 되면서 닭에게 또 조류 인플루엔자는 다른 부분이거든요. 예. 철새와의 관계가 같지 않고 그래서 이제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한 전염병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축산 환경은 주목하지 않고 지금은 철새에게만 원인을 전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생명의 관계를 교란시킨 인간의 행위가 문제인데 자연의 생명 탓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 저희 보도할 때도 좀 유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 이 생명 윤리를 중히 여기는 불교계인데요. 앞서도 예. 뭐 연기론 얘기하셨었는데 네네. 이 대량 가축 살처분을 반대하면서 동물 천도제를 지내기도 하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뭐 실천운동 네네. 해오고 있는데 예, 예. 생명윤리학자로서 이 불교계의 활동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는 다른 생명에 의존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 동물을 여러 가지로 뭐 가축도 그렇고 뭐 실험동물도 그렇고 그렇게 이용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학대하거나 불필요하게 사육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건강한 가축을 단지 그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는데 2km 내에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사육하는 네. 살처분하는 이런 거는 정말 문제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불교의 동물 천도제와 같은 행사는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매우 소중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공장식 축산의 폐해를 벗어나서 이 장기적으로 지구와 인류를 위해서 뭐 지속 가능한 축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지금의 과도한 축산은 지구 생태계를 파괴하고 또 기후 위기를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가축에게 먹일 곡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관행농을 하고 있는데 네. 그 관행농을 해서 토지가 이제 사막화되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자연 생태계 파괴뿐만 아니라
과도한 육식을 하는 사람들 몸도 건강도 이제 악화시키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과 같은 공장 축사는 지속 가능할 수가 없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축산 영역은 그 농업을 지속 가능하게 위한 농사를 지으면 저희가 쌀 같은 것도 쌀알만 먹지 볏짚은 그 사람이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것 결국 퇴비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연이 끊임없이 순환을 하죠. 그 퇴비로 만드는 데 옛날에는 소를 갖다 이용했어요. 그런 식으로 축산과 농업이 같이 어우러서 지속 가능할 수 있는 규모 그 정도로 축산은 대폭 축소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육식 또한 대폭 이제 축소되어져야 되고 그건 이제 환경적인 부분도 있고 또 사람들의 어떤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가축들 지금 공장 축산은 너무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가축들이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고통스럽지 않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게끔 되어져야 되고 그것이 이제 지금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동물복지 축산 그런 형태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네. 사찰 음식 많이 먹어야겠습니다. 예, 정말 좋죠. 예. 요즘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바이러스와 전염병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네네. 이 전염병 왜 생겼고요? 바이러스와 변이 무엇인지 좀 설명해 좀 주시죠.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러스는 괴물과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바이러스 또한 수억 년의 생명의 역사에서 다른 생명체들과 같이 공진해온 생명체거든요. 예. 그 바이러스는 다른 생명을 죽이는 것 그걸 목적으로 하지 않아요. 그냥 나름대로 살아가는 거지. 그래서 자연의 많은 동식물들은 바이러스에 감염돼 있지만 상호 적응해서 다들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그 문제는 이런 적응 관계가 깨지면서 전염병이 발생하거든요. 예. 지금 우리가 굉장히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 이것도 박쥐에게는 아무 증상을 보이지 않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박쥐의 생태계를 인간이 파괴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박쥐에게 감염돼 있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전파되면서 이제 문제가 이제 심각해진 거거든요. 이 부분에서 지금 우리 인류가 아마존을 비롯해서 생태계를 참 너무나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생태계 내에 우리 인류가 아직까지 우리 과학이 구분하지 못한 굉장히 많은 바이러스들이 있거든요. 예. 그 바이러스들이 인류에게 지금 인류가 너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다른 숙주로서 인류를 대상으로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래서 많은 전염병 학자들이 지금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팬데믹이 올 것이다라는 그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고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깊이 좀 예의주시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가축 전염병을 비롯해서 이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코로나19 같은 이 전염병이 팬데믹 사태까지 부른 배경 중에 하나로 이 종교 철학적 영향도 이 책에서 고찰하셨더라고요. 그 원인으로 이제 지나친 인간 중심주의 말씀하셨는데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생명은 35억 년 생명의 역사를 거쳐 관계 속에서 존재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명을 인간만 가장 우월한 존재로 생각하는 특히 이제 서양의 어떤 종교와 철학의 인간 중심적 태도가 있거든요. 이런 인간 중심적 태도는 다른 생명을 인간의 소모품 정도로 취급하면서 그 관계를 마구 파괴했습니다. 특히 이제 데카르트 같은 철학자 같은 경우는 인간에게만 영혼이 있고 동물들 막 고통스러워서 막 깨갱거리고 그런 거가 그냥 안에 그냥 자동 기계 장치가 있어서 그렇게 깨갱거릴 뿐이지 사람처럼 어떤 고통을 느끼는 게 아니다. 영혼이 없다.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대도 된다. 사용해도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훨씬 그냥 어떤 죄의식 없이 예전에는 그렇게 대하지는 않았거든요. 필요해서 가축을 죽이거나 그래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대하고 그랬는데 그런 인간 중심적 태도가 자연의 생명체를 이제 마구 대했고 그로 인해서 이제 바이러스가 동물과 상호 적응 관계를 이루고 있던 관계가 이제 파괴되면서 인간들에게 변이가 이루어지면서 감염된 거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팬데믹에 대해서 생명의 관계를 파괴시킨 인간의 행위를 정말 깊이 성찰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방역 당국들을 비롯해서 보면 모든 전염병 문제를 바이러스 문제로 환원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요, 그 학교 다닐 때 뭐 생물 시간에 배웠던 이론인데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요. 예. 생명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배웠는데요. 그렇죠. 예. 이게 이제 부정적인 영향도 좀 없지 않다고 네, 말씀하셨더라고요. 예. 이게 어떤 얘기인가요? 찰스 다윈의 진화론은 당시 이제 생명은 창조되었다는 그 생각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네. 생명이 끝없이 변화되어 왔다는 이론을 제시함으로 인해서 생명의 이해를 확장하는 데 정말 큰 공헌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다윈은 생명의 진화가 이제 경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강조함으로써 오늘날 사람들의 생명 간의 관계를 경쟁적인 것, 좀 더 심하면 어떤 약육강식 그런 것을 그냥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그런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생명은 때로 경쟁을 하기도 하지만 네. 그 린 마골리스라는 생물학자가 있거든요. 그 학자 같은 경우는 생물이 진화를 하는 과정에서 혼자서 진화한 게 아니라 다양한 생명체가 같이 공진화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날 다양한 생명체들 보면 서로 이제 공생하고 있기도 하고요. 예. 이와 같이 많은 생명들은 협력하면서 살아가는데 다행히 경쟁을 강조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자연의 생명체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 사회 또한 과도한 경쟁과 그에 수반하는 폭력을 당연시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것이 다윈이 생명의 진화를 이야기하면서 경쟁을 너무 강조한 그런 어떤 부정적인 영향입니다. 네. 경쟁과 약육강식의 그 관점을 합리화시킨 뭐 이론. 예. 물론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요. 긍정적인 부분도 이제 그런 거가 예. 당시 영국이 식민지를 넓히고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합리화하기 위한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인간 중심주의를 대체할 사상은 뭘까요? 이 박사님께서는 생명 중심 윤리 강조하고 계신데 어떤 사상입니까? 네. 생명 중심 윤리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수바이처 박사, 그분이 처음 이야기를 했고 이제 철학자로 이제 폴 테일러라는 이제 사람이 있거든요. 네. 이 철학자가 이제 완성한 사상입니다. 이것은 기존의 자연의 생명을 인간의 이익만을 생각하면서 대하는 그러면서 이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네. 이것을 생명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자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사람들은 사람만 가지고 있는 이성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서 자연의 생명들은 뭐 하등한 생명체 정도로 이제 취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태도에서 벗어나서 자연의 생명을 그 자체로 존중하고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손상을 끼치지 말자는 것입니다. 네. 이런 얘기가 어렵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불교를 믿으신 분들은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불교에서 이제 불살생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자비와 보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생각과 그다지 다르지 않은 어떤 그런 사상입니다. 그렇군요. 예. 이 생명에 대해서 인간 중심적 사고는 이 기후 위기에도 심각한 영향을 줬는데요. 이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서 생명 윤리 어떤 노력이 또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불교의 연기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네. 생명은 상호 의존적 관계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생명체들이 멸종되면 당연히 우리 인류 또한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네. 또 환경이라는 거는 생명체에게 굉장히 중요한 민감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환경이 변화되면 지금 그 환경에 기존의 환경에 적응해왔던 생명체들은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류는 지금 꼭 필요하지 않은 다양한 욕구들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원과 이제 에너지를 과도하게 소비하고 있고 예. 그러면서 생태계를 급격히 파괴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기후 위기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후 위기는 정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너무 강 건너 불 구경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 그래서 어떤 연구자 중에는 2050년경에는 세계의 어떤 주요 대도시들이 인간이 생존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될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다시 말해서 우리의 행위로 인해서 우리의 미래 세대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없게 되고
또 자연에 있는 많은 생명체들도 위협을 받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과도한 이제 육식 그리고 또 과도한 어떤 소비 그런 걸 줄여 나가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행위가 미래 세대와 다른 생명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고려하면서 행위해야 할 것입니다. 네. 이미 많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구 생명의 어떤 종말 위기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 삶 자체에 큰 변화를 가져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어려운 생명윤리의 문제에 대해서 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셨는데 벌써 네네. 주어진 시간이 다 지나버렸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뭐 청취자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네. 사람들은 다들 자기가 잘나서 잘 먹고 잘 산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회적으로는 농민과 노동자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덕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생태적으로도 자연의 수많은 생명체들 하다못해 나무와 식물들 그 생명체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숨을 쉬고 또 무엇인가 먹으면서 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에 그런 존재들은 모두 감사한 존재들입니다. 그럼 그 감사한 존재들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일까요? 지금과 같이 농민, 노동자 또 자연의 생명체들을 다양한 이유로 차별하고 폭력적으로 대하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존중만 받으려고 하지 먼저 존중하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사회가 무수 생명을 존중하고 또 감사하는 사회로 변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생명윤리에 대한 아주 무거운 화두를 던져주신 것 같습니다. 네. 예. 여기까지 말씀 나누고요. 오늘 코로나 상황에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종무 생명윤리학 박사님과 함께 기후위기 시대의 생명윤리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기적인 인간의 욕심이 빚은 폐해로 이 지구촌 곳곳이 전염병과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평생 무소유를 실천했던 입적한 법정 스님은 이 서울 길상사 법문에서 적은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소욕지족의 삶을 이야기하셨는데요. 크고 많은 것만을 원하면 그 욕망을 채울 길이 없으니 이 적은 것 속에 삶의 향기인 아름다움과 고마움이 스며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욕망이 지구를 나락으로 내모는 이 지금의 시기에 곱씹어야 할 생각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문득 맑고 쾌청한 가을날 스님의 법문을 듣던 때가 그립습니다. 10월 4일 월요일 개천절 대체 공휴일에 보내드린 BBS 뉴스 파노라마 그룹 BTS의 고엽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배재수였습니다. 남은 휴일 편안하고 행복하게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